자, 오늘 불편한 인터뷰 주인공 모셔봤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강찬 오늘 많이 받고. 그러니까 두 분은 굉장히 좀 친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옛날에 이라크 전쟁 때부터 같이 이라크 전쟁 했어요. 봤는데 내가 할 때는 통 못 봤어요. 처음 그래요? 봤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봤던 거? 4년 만에 처음 본 거 아니, 아닙니까? 이제 못 보신 이유가 있었던 거고. 네. 네. 그러나 뭐 제가 늘 정말 제가 오랫동안 네. 저 민주당 취재하면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그러시군요. 예, 아주 좋아하는 그런 초선 때 정치인입니다. 2003년 네. 3월 20일 날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로 바그다드를 공격했어요. 네. 바로 일주일 전에 제가 바그다드에 있었는데 같이 따라가- 모여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바그다드에서 네, 네, 만났어요. 따라갔습니다. 야, 두 분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올 것 네, 같은데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바그다드에서 개항을까지. 네네. 개항을부터 가죠. 개항을 가죠. 예, 바그다드는 일단 네.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바로 좀 단도직입적으로 개항을 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좀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나오지. 오늘 좀 새로운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CNI가 지난 7일 8일 인천시 계양구 을성거구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의원 적합도 조사에서 40.2%의 지지받으셨어요. 압도적인 지지입니다. 다른 후보는 국민의힘의 윤영선 전 국힘 후보가 22.7, 김남준 제일 중요합니다. 전 대통령실 대변인 14.8%입니다. 차이가 두 배를 훨씬 넘어요. 근 세 배요, 근 세 배. 네, 세 배를 좀 근 세 배. 밑도는 약간, 수치인데. 약간 모자라지만 근 세 배 가까운 지금 큰 차이입니다. 네. 이거 여론조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여론조사에? 아니 거기 제가 5선 의원 인천시장까지 하면 사실상 6선 의원을 한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 국회의원을 제가 국회의원 하려고 계양구 간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때는 제가 사면 복권도 안 된 제가 연대 총학생회 하다가 감옥에 구속돼서 석방된 이후에 노동자들과 함께 살겠다고 그냥 인천에 85년도에 내려간 겁니다. 40년 전. 네. 예, 거의 40년이 된 거죠. 그러면. 네. 거기서 오래 사셨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다가 99년도에 제가 처음 출마했으니까 그 전부터 거의 한 14년을 그냥 노동자로 살다가 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각별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뭐 고향은 호남이시지만 인천 사람이시네요. 그냥 인천 사람. 그렇죠. 호남에서 한 20년 살았다면 한 40년 살은 거죠. 그렇게 각별하시다면은 그 아직 마음이 개항을 떠나시기에는 좀 그래서 성이 안 찼을 지금 것 같아요. 계양구로 이사 가서 있어요. 예. 계양산도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재보궐 해서 혹시라도 좀 다른 결과 나올까봐 뭐 걱정을 하거나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다 뭐 국민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복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그 우리가 요즘 볼 수 없는 감성의 정치를 하셨던 거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 양보를 하면서 자리를 이제 떠나신 건데. 아, 그거 정말 그 4년 전 양보, 네. 개항을 양보, 정말 그 쉬운 결정 아니잖아요. 이재명 정권 탄생에 그리고 그 당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패배한 대선 주자로서 굉장히 사법 리스크에 덫에 걸려 있었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로 그 송 전 대표의 그때 양보와 희생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제가 근데 요즘 놀라운 게 일각에서 그때 그게 아니 본인이 서울시장 원해서 나간 거 아니었더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아, 그래요? 제가 올해서 나갔죠. 서울시장을. 네. 당연히. 왜 그러냐면 저는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도 못 내면 얼마나 당이 초라합니까? 예. 당원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때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패배하고 나서 한 20만인가 수많은 개혁의 딸들을 비롯한 많은 당원들이 입당을 해줬어요. 네. 눈물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어. 사실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엄청난 탄압의 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다 움츠려 있을 때 당의 지도자들이 움츠려 가지고 도망가면 안 된다. 내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부터 서울시장 나가서 전선에 돌파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원래 김동연 부총리께서 서울시장 나가기를 바랬는데 네. 왜냐하면 그때 경기도지사는 염태영, 안민석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후보들이.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는 박주민 의원도 주춤거리고 포기를 해버렸고 김진애 의원하고 이제 원외였죠. 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강력히 나가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먼저 결정을 하셨더라도 그래도 좀 큰 결정을 하려고 다 고려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때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대통령을 대변했던 이동영이라는 그 유튜버. 유튜버께서
송영길을 이 작가라고 서울- 부르시는 서울 그분이죠. 예. 송영길을 서울시장으로 보내고 이재명 후보를 계양으로 모셔오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네. 그게 당원들의 엄청난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원들께서 저한테 한 2, 3천 명이 2,424원씩 제 통장에다가 후원금을 보내줬어요. 이사. 서울로 이사해라. 이사 가라고. 근데 고맙죠. 아무튼 이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키겠다고 새로 다 가입한 젊은 당원들이어서 거기에 부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본인 나갈 뜻도 있었지만 그것과 동시에 계약을을 이재명 후보한테 좀 양보를 해서 그 당시 제가 지금 쓰신 책도 보니까 이재명 후보 이대로 가다가는 윤석열 정부 집권하면은 정치 검찰 칼날에 이제 다치게 생겼고 또 그리고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 당시 이제 대표 물러나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새로 들어선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를 분당갑 원래 성남시장이었으니까 거기 지금 전략 공천을 할 움직임이 있었는데 안철수 지금 의원과 그렇게 붙는 되면 거죠. 그 당시 근데 상황으로는 어떻게 뭐 될지 모르죠. 패배가 뻔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저 이재명 대표 지켜줘야 되겠다, 후보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심정도 있었다. 이거 그렇죠. 말씀하시고 그거 좀 잘 그렇죠. 설명해 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그때 서울시장 제가 출마하니까 대부분의 우리 당 주류 의원들께서 반대했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했죠. 왜 인천시장 했던 사람이 서울시장 출마하느냐. 그래서 저를 그때 당 지도부에서 전략공관위원회에서 저를 후보 자격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컷오프. 네, 컷오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출마 못하면 이재명 후보를 계양구로 모실 수가 없게 된 거죠. 아 그렇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그렇죠. 후보가 이재명을 계약을 못 나가게 이재명을 공격하기는 직접 하기는 좀 아. 그러니까 송영길을 서울시장 컷오프 시켜서 국회의원을 사표 못 내게 만들자 이런 게 있었던 야, 거죠.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완전히 저 그냥 사지 보내려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당원들이 이제 항의해서 민주당사를 둘러싸고 농성을 한 이틀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번복이 됐죠. 번복이 된 거군요. 네, 제가 우여곡절로 서울시장 출마하게 이런 된 또 겁니다. 깊은 뜻이 그러네요. 네. 뭐 제가 서울시의 그때 지역구 위원장이 한 48명 좀 되잖아요. 제 서울시장 선거 캠프 때 찾아온 사람이 10명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 외면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그렇죠.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되신 것도 좀 어느 정도 맞죠. 영향력을 끼치신 거는 맞잖아요. 큰 영향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입장을 이 정도 이제 개항에 마음을 두고 계신데 계속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근데 지난 주말부터 여권의 일각에서 뭐 광주, 뭐 전라도 차출설 뭐 이런 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 거 서운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니냐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광주 전남 통합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고 있고 4월 초에 아마 결말이 날 텐데 지금 민영배 의원님과 김영록 도지사님, 강기정 광주시장님, 또 네. 신정훈 그 위원장이 지금 네 분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1차에서 과반수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지금 민영배 후보님이 여론조사 1위라 그러지만 불안한 일이고 그게 바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중인데 민영배 의원이 사실상 될 걸로 전제하고 그 지역구에 송영길을 보내자는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경선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좋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들에 대한 A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거론한 것 자체는 맞지가 않다. 광주는 이렇게 아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네네네. 개항을 복귀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지금 여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심지어 친명계 일각까지도 포함해서 혹여 지금 우리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는 좀 부담이 간다. 약간 뭐 이런 지금 생각에서 그러니까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좀 그건 아닌 것 왜 같습니다. 아닌가? 뭐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국회로 뭐 들어온 것은 다 동의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에서 그냥 연수로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럼 뭐다 수긍하실 겁니까? 같은 이야기 반복이고 네. 저는 당이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 근데 그 대표님의 그 성에 안 차면 그냥 아예 안 하신다고 하고 당권에 도전하신다거나 뭐 그런 계획도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뭐 당과 대통령과 뭐 싸울로 제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네네. 저는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지만 제가 필요한 곳에 항상 싸워왔습니다. 제가 12.3 내란의 밤도 제일 먼저 국회에 달려가 싸워왔고 박정훈 대령도 끊임없이 지원해서 제가 도와줬고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 외롭게 싸울 때 변호사로 함께 제가 압수수색 관련도 입회도 하고 싸워왔습니다. 그런 자세로 저는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제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국민이 필요한 것에 싸우고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당에 일임하시겠다는 의견을 계속 그런데 보여주시네요. 정말 예. 궁금한 게 정말 저는 알 수 없는 게 이른바 정성래 대표 마음인데 말이죠. 그 복당 신청을 했는데도 일주일이나 걸렸고 그리고 이제 만난 것도 상당히 늦게 이제 정 대표가 만나고 요즘 뭐죠 송 전 대표 이렇게 복당하는 게 똘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공천을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부터 먼저 하고 선광 후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재보궐 이거 공천은 그 다음에 하겠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공천이 늘어져요. 늦어지죠. 지금 그래서 네. 이러는 과정이 굉장히 눈에 띄는 현상이 지금 그 김남준 후보는 막 지금 개항을 막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공식 행사 나가고 있어요. 송 전 대표는 그 행사에 당연히 나가서 같이 좀 본인도 이제 명함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데 이거 안 하시고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여기 그 어떤 뭐 자원봉사라든가 주민 돕기 이런 거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공천 시점을 늦춰가지고 이게 지금 저 송전 이 김남준 후보한테는 날개를 달아주고 이 송전 대표한테는 발목 잡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공천이 지금 당의 공천 움직이기 시점 좀 평가해 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이 지방선거 공천이 끝나면 아마 제일 늦게는 4월 중순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 뭐 제가 뭐 당의 결정을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뭐 김남준 후보님은 열심히 돌아다녀서 민심을 잘 얻어봐라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얻어봐라. 네. 근데 저도 한 가지만 더 좀 들어가서 이제 저희 제목이 불편한 여의도라 좀 불편한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김남준 대변인의 출판 기념회는 정청래 대표 갔잖아요. 네. 근데 우리 송 대표님 출판 기념회 안 오셨단 말이죠. 안 왔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섭섭하시거나 그러지는 네, 않았습니다. 제가 안 불렀습니다. 안 부르셨어요? 네, 안 아니, 불렀습니다. 초청 안 하셨어요? 네, 아예? 안 했습니다. 네. 안 했다고 해도 와야 그냥 되는 오는 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영상 축사가 있으니까 그걸로 근데 대신했습니다. 그 영상 축사는 다른 데서 한 거 그냥 다 네, 거기서 다시 재활용하셨다며. 재활용했습니다. 아 다시 보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뭐저 오. 뭐 대구에서도 하시고 뭐 아니 그럼 서울에서도 섭섭하시겠는데요 하셨잖아. 진짜로? 네. 아니 그 원래 이제 신인들이 있으니까 신인들을 격려를 해줘야죠. 저야 오래된 사람이고. 저런 화났을 것 같은데. 성래 대표하고 한 30분 면담하셨잖아요. 네.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좀 이번에 좀 뭐 하나. 원래 정 대표님이 재밌게 이야기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러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저런 얘기 중에 공천 얘기. 무슨 그건 안 얘기? 했- 그건 안 안 했어? 그거는 저는 제가 의리니까 대표님이 말씀해야 내가 듣는 거지. 내가 뭐 먼저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공천 이야기를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제일 핫한 이제 이슈가 개항을 공천 네, 이야기라.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나 더 질문하셔도 있는데 됩니다. 예. 지금 이 저 송영길 전 대표께서 이번에 무죄 받은 거 민주당이 다 축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 말이죠. 아니 무죄를 받은 게 그 혐의 자체의 그 이게 무죄가 아니고 그 절차, 검찰의 그 수사가 이게 여러 절차를 어겨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렇게 막 그냥 이제 막 복귀를 해서 이렇게 막 지금 다시 국회 들어오겠다고 할 일이 이런 얘기를 저는 충격적이게도 민주당 내에서 아, 그런 그래요? 말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뭐 일부가 그런 말 왜 안 하겠어요? 일부가 하는 게 다행이죠. 뭐 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고 대신 이제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그런 지적을 했던데 아시다시피 실체법상으로 무죄니까 절차로 무죄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도 실체적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이것을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이것을 증거 능력을 부정해서 무죄로 했을 경우에 사회적 정의에 반하고 현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체법상으로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3만 개 녹음 파일 중에 제 육성 녹음이 한 개도 없다니까요. 이 돈봉투 지시 협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정근 증인이 가장 검찰 쪽의 핵심 유동규 같은 증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랑 주요 공범인데 지금까지 기소를 안 했습니다. 나만 기소하고. 근데 그분이 법정에 나와서 재판장님이 증인은 피고인 송영길로부터 돈봉투 관련 뭐 자금을 준비해라 지시를 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럼 무슨 없습니다. 그 실체법상으로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별건은 목사연 가지고 했는데 목사연도 다 그게 그 돈이 공식적 후원금으로 다 통장으로 들어왔고 임대료나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징을 못했다니까 검사가. 판사님이 7억 6,300만 원 정치자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왜 추징을 구형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검사님이 이거 피고인이 쓴 돈이 없어가지고 다 인건비 임대료로 들어가서 저도 계속 목사연의 후원금을 내고 있어요. 거기서 돈 가져간 게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출판에서 좀 수입이 들어와서 목사연 5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목사연 유지되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네. 어쨌든 스스로는 이건 무조건 죄가 그러니까 절차도 없음을 그렇고 예, 실체도 없고 생각을 이런 하셨던 얘기는. 것 같네요. 실체도 무죄고 근데 절차도 사실 무죄다. 네. 그거 아시죠? 영화 진주만 보면은 원래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 죽은 줄 알고 못 돌아올 줄 알고 네. 이제 그 친구의 친구랑 이제 결혼을 네.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네. 갑자기 돌아왔어. 이게 좀 상황이 비슷하단 말이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요. 김남준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 네. 못 들어오시자고 인천 계양에 먼저 네. 깃발을 꽂았잖아요. 지금 저 재판 선고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갑자기 송영길 대표가 돌아왔어. 어.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 그건 내가 모르겠죠.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 안 해주시네요. 네. 아 궁금한데 예. 근데 이 표정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표정이 뭔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공천 앞두고 그쵸, 그럼요. 조절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입은 관리를 하시는데 표정은 관리를 못한다. 음. 네, 이거는 좀 분명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네. 한번 여쭤볼게요. 그 돌아가는 지금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굉장히 큰 이슈가 터졌잖아요. 뭐 공소 취소 관련해서 김어준 씨 방송에서도 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뭘 지금 사과하고 뭐 잘못됐다라는 거 인정하고 일단락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장인수 씨가 사과했어요? 아니요 김어준 씨 방송에서 김어준 씨는 사과를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글쎄요. 나는 이제 우리가 판사가 판결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인이나 기자가 어떤 사실을 확정하고 규범적 판단을 내릴 때는 네. 그런 형사소송 절차에 그거를 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판사가 판결할 때 hearsay is no evidence. 남한테 들은 이야기는 증거가 될 수가 없고 보강 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증거도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증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인수 기자님이 청와대 무슨 관계자 밑에 이제 직원들하고 무슨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설령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로 이렇게 비약해서 전체 부위 대통령을 공격하는 행위는 절대 옳지 않는 행위이고 그거를 거의 엄청난 기존 재래식 언론에 못지않는 파워를 갖는 이 그 김어준 방송에 가서 그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 공소 취소 문제는 그 문제. 이 논란과 상관없이 대장동 기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즉각 취소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네, 제가 당 대표 때 대장동 사건을 얼마나 제가 돌이켜 봤습니까? 아니 대장동 개발에서 5,300억 정도를 성남시가 환수했는데 왜 더 환수 못했냐고 배임죄로 기소하는 이런 미친 검찰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부산 LCT는 얼마를 환수했습니까? 아니 지방자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 그리고 그때는 저도 2014년도 이제 인천시장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어요. 2015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누가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확정 이익형으로 5,300억을 받은 게 최선의 선택이었죠. 네네. 근데 왜 이거를 비례로 그러니까 이제 오른 가격으로 이렇게 프로테지로 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냐라고 비판하는 것은 완전히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이다. 그 대장동 그렇다 이게 치고 봅니다. 대북 송금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공소 취소해야 되나? 대북 송금. 아니 이미 제3자 뇌물. 네. 예를 들어서 김성태가 지금 공소 기각이 됐어요. 위헌관리법 위반은 이미 기소돼 있는데 제3자 뇌물죄로 다시 네. 이중 기소를 해가지고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성태가 이걸 보더라도 얼마나 그것도 취소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따가 그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파티 논란이 됐는데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이화영 그 부지사를 변호인 접견하러 갑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한번 생생히 들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그 술 파티 사건과 관련해서 교도관들의 정보를 제가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크로스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그 무죄 판결 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전화라도 좀 주고 안 받죠. 어떠세요? 네, 한번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니 너무 고생했다고 위로의 말씀을. 그래요?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온 겁니까? 아니면 네, 직접. 대통령께서 이미 언론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고생했다고. 근데 뭐 그것만 얘기했나요? 딴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런 얘기는 말 안 하는 거죠. 있었는데 말을 안 한다? 있었겠죠. 있었는데 말을 안 한다. 네. 그렇지. 뭐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양보해요. 뭐 이런 얘기도. 아이고, 대통령 한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뭐가 있긴 있어. 예, 이건 안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다음번에 함부로 한번 꼭.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송영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공소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공소 취소도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그래서 취소해야 된다고 본다. 공소 취소해야 이거죠. 된다고 보고 그럼 민주당 내에 있는 공치모 모임 같은 것도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아니 겁니다. 공치모 모임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치모는 이 정치적 오해 논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 일반 서민들 전체를 좀 총괄하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그런 대책 모임을 했고 이제 당에서 공식 모임을 했으니까 네네. 잘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검찰 개혁 좀 질문 좀 들어볼게요. 청와대나 총리실 안팎에서 아직 정권 1년 차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뭐 정부안을 통과시키자, 쓸데없는 논란 만들지 말자, 뭐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검찰에 대해서 감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쭤볼 건데 이거 검찰 개혁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안이 만들어졌고 또 당안도 있고 그러면 이제 법안이 제출되면 법사위에서 차분하게 심의해서 문구도 조정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네.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근데 점검해서. 법사위는 지금 강경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강경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소위에서 논의되면 조정되지 않겠어요? 그게 저는 당 지도부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결국 지금 정성호 장관도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렇고 지금 대통령도 그런 것 같은데 보안 수사권은 일정 한도 내에서는 존치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번에 보안수사 요건이 통과되나요? 그건 6월에 아닙니까? 물론 이번 이제 이런 그- 조직 네. 공소청과 중수청 네. 조직에 관한 거고 네. 보안수사 요구권은 저는 일관되게 이야기했지만 보안수사 요구권은 저는 가능할 거로 봅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은 왜냐하면 그거는 다르시네요. 예, 대통령 정부하고 좀 다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극히 예외적인 예를 들어 공소시효 종료라든지 극히 예외적인 것은 대통령이 고민하시는 그런 거는 우리가 수용해 볼 수가 있다고 보지만 네. 원칙적으로는 보안 수사권이 있게 되면은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서 경찰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있으니까 사건을 갖다 던져버린다 이거죠. 네네네. 그럼 이게 캐비넷에 쌓여서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금도 사건이 장기 미제 사건이 쌓여 있어요. 시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만 반대로 보안 수사권마저 없어지면 경찰이 경찰에 이제 100% 다 하게 되는데 사실상 네. 그 경찰 한 기관이 정말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남용 어떤 부작용도 많다는 걸 딴 사람도 알고 정성호 장관이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 그 일선에서 취재하는 기자나 변호사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보안수사 요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평점 관련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해야죠. 무능한 경찰들은 바로 인사고과에 누락시켜야 되고 경찰들이 가장 그 신경 쓴 게 인사입니다. 훨씬 검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고과를 정확히 평가를 해야죠. 무능한 수사들은 퇴출시키고. 근데 경찰 그리고 저는 이제 예. 또 하나가 이제 특별 사법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 문제는 상당히 이제 법사위 또 좀 강한 의견을 피신 분들은 그걸 반대하는데 그거는 저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저도 인천시장을 해봤잖아요. 특별 사법 경찰관이 우리나라에 약 15,000에서 2만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행정직 공무원들이에요. 예를 들어 산림과, 뭐 환경과, 식품위생과 이런 데는 자기 해당 분야의 특별법 위반 사실을 일종의 사법경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 경찰에 비해서 수사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저하게 수사 능력이 떨어지고 또 이것만 전문한 게 아니라 겸직을 하고 순환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 때는 검사를 파견받아서 그것을 수사를 지휘하게 했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하게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법률 적용이라는 게 변호사, 판사, 검사도 어려워서 잘못 법률을 적용해가지고 공소 기각이 되거나 공소장 변경을 못 해가지고 무죄를 받거나 어렵습니다. 이 사안 자체. 그런데 예를 들어 한 60여 개 종의 특법 사법 경찰관들이 그 행정 권한을 이걸 가지고 무분별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혐의를 하게 되면 우리 민생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법률적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지형까지 너무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좀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고민하신 것이 이 특수부 정치부 검사들의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되지만 대다수 80~90% 일반 민생사범에 대한 형사부 검사들의 역량을 전부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저도 사기 피해자들 만나고 왔는데 이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이 말이 많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피고인만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피해자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법정 진술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대변하는 것이고 네. 피고인은 변호사들이 대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억울한 피고인은 당연히 대비해야 되지만 정말 악랄한 피의자들, 그에 대한 수많은 사기 피해의 그런 우리 일반 서민들의 피눈물을 하게 되는 범죄자들은 단호히 척결하고 심판하는 것이 국가의 법적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걸 같이 양쪽 이익을 같이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의견은 네. 강경파에 가까운 겁니까? 그런 것 뭐 같은데? 그렇게 분류될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좀 조정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서 초대 원내대표가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에요. 제가 재선됐을 때입니다. 그때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막 거의 국보법 폐지 분위기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막 그 법사위원장실에 문을 다 망치로 못을 박아가지고 그걸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은 그때 장윤석 의원과 최현희 의원이 협상파였어요. 네. 우리 쪽은 백이선 의원, 이강래 의원 뒤에서 막후 협상을 해가지고 국보법의 90% 이상이 7조 1항 찬양 고무죄로 처벌되니 7조 1항을 삭제하거나 완벽하게 축소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냥 당내 강경파들이 이러려면 차라리 개정 안 하는 게 낫다. 국보법을 합리화시켜 준다는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한 바람에 그거를 개정을 하지 못하고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때 저는 천정배 원내대표 리더십이 아쉬웠습니다. 그걸 찬반 투표라도 의총에 붙였어야 되는데 그런 강경파원에 휘둘러서 찬반 투표도 안 붙이고 그 협상안을 무효로 만들어 버린 바람에 지금까지 그 국보법이 개정이 안 되고 족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재명 정권 4년이 남아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당 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일반인들은 법률적으로 깊숙이 몰라요. 저도 사실 법률 전문가지만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법사위원이나 현장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정확한 통계 숫자나 검찰, 경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빨리 좀 국회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아, 왜 국회로 들어가셔서 법사위 이번에 한번 좀 도전. 아니, 법사위 아니라도 제가 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정 전반을 볼 수가 있는 자리니까. 네. 만약에 국회로 돌아가시면 당 대표 이번에 좀 8월에 전당대회입니다. 어떻게 좀 생각이 있으세요? 네. 네, 그건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일단 국회의원부터 먼저 이거는 되시고. 보통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하는데 일단은 뭐 당연히 공천받고 하겠지만 네. 일단 생각은 계신 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뭐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자리만 주시면 네. 뭐든지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주시면 제가 지금 국회의원 현역 의원도 아닌데 지금 네. 이번에 미국 갈 계획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지금 네네. 러시아 대사도 만나고 제 외교 인맥을 가동해서 뛰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 이야기 조금만 더 연장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협의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싸움이 될 거라는 것 같거든요. 아니 지금 그게 분위기는. 리더십인데 네. 이걸 가지고 마치 이제 어떤 정치적 파벌 투쟁으로 가게 되는 것은 위험한 근데 것이다. 대통령의 SNS 말이 나왔는데도 계속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것을 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얘기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딱 틀어쥐고 정확히 정리해서 정부 안에 부족한 점들은 잘라내서 또 당의안을 넣고 또 정부의 합력이라는 이쪽에 양보해서 조정을 해서 딱 정리되면 설득에 들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죠. 그 리더십은 당 대표가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해야 됩니까?
당 대표가 해야지. 당 입법기관이 당인데 왜 대통령한테 항상 떠넘기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개혁 많이 물어봤으니까 인천 조금 또 궁금해져가지고 네네. 그 인천 다시 가시죠. 인천 가야죠. 인천 송영길의 인천 상륙작전 예. 성공할 것인가 이건데 자 거기 이미 재밌는 게 살고 어저께 있다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게 어저께 그 박찬대 이제 서울 인천시장 후보이자 연수갑 이제 의원이 정청래 대표랑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선상에서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런가요? 보도가 됐단 말입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뭐 우리 송영길 대표가 개항이 아니면 또 지금 박찬대 의원 지역구가 있잖아요. 연수. 연수가 여기도 지금 저 상당히 또 유력한 또 후보가 되지 않냐 핫하죠. 싶은데 네. 어저께 박찬대 의원 얘기 주변에 들어보니까 박찬대 의원이 저 인천시장 나가면 그 자리에는 누가 그럼 출마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지명도가 있고 그다음에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를 자기는 한 사람 추천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누구냐 하는데 이제 거기서 박찬대 의원은 입을 다물었지만 이번에 박남춘 전 서울 인천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 우리 의원 저 대표님께서는 지금 저희 개항을이 아니면 연수갑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이 연수갑에 대해서 또 지금 이런 그 박남춘 전 시장 또 이런 하마평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니 그거는 뭐 말할 건 없고요.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무슨 경선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궐선거 지역은 다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정청래 대표가 발표를 얘기했죠. 했기 예. 때문에 선택권이 없어요. 박찬대 의원도 선택권이 없고 아, 나도 선택권이 없고 박찬대 선택권 없어. 없어요. 지도부가 아닌데 네. 후보자는 어린데 의견은 낼 수 있잖아요. 의견은 내겠죠. 네. 그러나 의견이야 뭐 참고하는 거고. 참고하는 거고. 네. 다 그 연수구든 기양구든 다 여론조사도 해보고 아마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종합해서 지도부에 보고하면 지도부가 그걸 보고 판단하시겠죠. 이제 인천 지금 이제 박남춘 그다음에 유정복 대진표가 확정됐는데요. 아니 박찬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찬대 이제 유정복 확정됐는데 전체적인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 지금 뭐 이번에 수월하게 민주당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이길 거로 봅니다. 네. 유정복 이 양반이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로서는 참 썰어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번에 시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수는 사실 쉬운 곳은 아니잖아요. 박찬대 의원도 사실 굉장히 좀 어, 어렵게 당선이 지금 됐는데 박찬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김준일 후보가 거기 나가면 거기는 좀 김 후보로서는 좀 힘든 곳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김준일은 누구? 김남주 죄송합니다. 김남주.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 얘기하시는 지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네. 말이 자꾸 새는데 죄송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아무래도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개항을이었다가 연수갑이었다가 지금 호남으로 광주 지금 쪽으로. 광주 쪽으로 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좀 밀어내는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외람됩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진짜. 네. 글쎄요. 아무튼 뭐 저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생각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인은 정치인들이 자기 이해 계산에 따라 여러 가지 구상하겠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이고 네. 저를 그렇게 대우하고 처리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송영길의 지지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야 이거는 좀 잘 그리고 들어야겠네요. 만약에 정말 국민이 핵심이네요. 납득할 수 없는 식으로 그렇게 허접하게 대우를 한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저는 뭐 당의 결정에 일관되게 승복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도 승복할 겁니까? 아니 당이 다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백이종 군의 자세로 해야죠. 예. 이건 전 이 말씀에 뭐야 좀 그 전에, 메시지가 강했어. 있으신 것 같아요. 강했어. 그렇게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도 저는 좀 에또 좀 이렇게 받았- 되게 갈라치려고 그러시. 저는 좀 받았거든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도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항과 뭐 민주당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고 사실 그 대표님이 엄청나게 그 5개 국어 하시잖아요. 어휴, 외교에도 능통하시고. 근데 지금 국제 정세가 엄청나게 좀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뭐 이란에다 뭐 엄청나게 좀 공습도 했고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헤쳐나갈 뭐 비법이라면 또 대표님만의 비법이 좀 있을까요?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좀 틈이 보이잖아요. 이번 네. 네타냐후의 그런 의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지금 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에 끝내려고 하는 트럼프. 네타냐후는 끊임없이 이 이란을 내전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서로 안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끝내려고 하려면
지금 이 새로운 지도자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를 또 제거하려 그러면 또 순교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9,200만 인구에 2,000년이 넘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의 DNA를 가진 이란이 쉽게 그렇게 베네수엘라처럼 되겠습니까?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불안해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하루에 2천만 배럴이 통과되고 120척의 배가 통과되는 게 만약에 다 차단됐을 때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오르니까 지금 배럴당 $100 올라오르면 중간 선거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좀 제재를 완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런 거를 좀 틈을 찾아서 우리도 러시아산 석유를 좀 싸게 구입하는 방안.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홋카이도 사할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러시아 측. 미국한테 밑보이면 어떡합니까? 아니 미국이 러시아랑 그렇게 타협을 하고 있으니까 네. 러시아산 그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미국이 발표했잖아요. 완화 기간 동안에 우리 송영길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틈새를 네. 좀 시장을 찾아볼 그럼 수도 있다. 특사로 이제 러시아 가서 한번 그 루트 뚫어보시겠네요. 다녀오시는 거군요. 그럼 러시아로 그래서 하시거든요. 러시아를. 러시아로 오. 하죠. 러시아로 러시아, 한번 네. 국민한테 인사. 네. 저희 기름값 좀 안정시켜 주십시오. 좋은 원유 좀 수입해 오셔가지고.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러시아는 정말 어려워요. 아,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야, 오늘 러시아어까지 하시고. 러시아어 하신다니까요. 대단하십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넘었네요. 넘었는데 네, 좀 오늘 하나 더 흥미진진 질문. 그 자체에서 네. 마지막 질문 하시고 예. 저도 하나 더 하실래요? 딱 그렇게 알겠습니다. 끝. 조금은 불편한 또 질문일 수도 지금까지 있는데요. 불편하게 소나무당 창당 당시에 사실 그 뭐 변희재 씨나 최대집 씨 등 좀 반대 진영하고 좀 손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좀 비판이 최근까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창당부터 뭐 결발까지의 상황 있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돈봉투 사건으로 프랑스에서 귀국해서 왔을 때 네.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민주당조차도 이 검찰의 그런 캐비넷이 무서워서 주저주저하고 소극적으로 안 싸웠잖아요. 제가 빠지도 없는 사람이 검찰청 앞에 가서 나부터 구속해라고 농성을 하니까 그때 모든 언론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제 그 맞아요. 고발장을. 네. 왜 그러냐? 다른 국회의원들이 안 싸우니까 원해인 나를 모든 언론이 생중계할 만큼의 제가 그때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현역 의원도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까지 관심을 보인 이유는 모두 다 윤석열 검찰의 그 위세에 주눅들어 있을 때 네. 제가 선도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언론이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선도적으로 싸웠던 사람이 변희재 씨였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에 대해 싸웠던 사람. 그래서 호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 변희재 씨가 썼던 태블릿 PC 조작 사건에 일리가 있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뭐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머니 봐도 제1 태블릿 PC는 김한수라는 청와대 행정관이 계약을 체결했고 요금도 거기서 지불됐는데 왜 이거를 최순실 것이라고 하는가 의문이 있었고 두 번째 태블릿도 그 장시호라는 최순실 씨의 조카가 한 동문의 직계 후배인 김영철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조작됐다는 의혹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공감을 해줘서 이렇게 관계가 돼서 소나무당 비례대표로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정작 윤석열 탄핵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윤석열과 싸우던 분이 완전히 이재명을 비판하고 거꾸로 가서 탈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 탈당이 된 사안입니다. 마음이 맞을 때가 있었고 네. 하지만 또 다른 의견을 냈으니까 그 이후로는 헤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4년 전 1월을 그 책으로 직접 소개를 하셨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하고 그 다음 날 송영길 대표도 이제 대표직을 사퇴하시고 전국 사찰을 이제 쫙 순례를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이재명 당시 이제 그 후보하고 또 이재명 주변의 친명 인사들하고 여러 번 이제 소통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개항을 양보하고 서울시장에 나가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사찰에 그 친명 인사 핵심 친명 인사 두 사람이 찾아와서 간곡하게 이대로 가면 이제 이재명 후보 큰일 난다. 그 송 대표 또 더 큰일 하시려면 송 대표도 또 서울시장 나가는 게 좋겠고 서울시장이나 인천시장이나 아니 인천이나 그때 경기도지사 그런 얘기도 나왔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분 뭐 누가 들어도 뭐 이름을 알 수 있는 유명 친명 좌장 인사로 들었는데 뭐 그 얘기 좀 하나 좀 이번에 공개해 주시죠. 뭐 재밌고 지나간 일이고 네. 저로서는 사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을 이 원내로 진입시키지 않으면 네. 정치 검찰의 방어막이 없이 쓰러지게 될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 그 이낙연 그 주변 세력들이 다시 당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친문 세력이 다시 다 준비하고 또 있었죠. 당권 만약에 그게 그- 핵심이었네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 진입 못했으면 원내의 상태에서 당대표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제가 당대표 때 아시다시피 대선을 치르면서 이낙연 후보님을 모시려고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당대표보다 위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대통령 선거 기간을 돌이켜 보면은 수많은 당원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상당수 친이낙연계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후보 유세차를 어디 골목 구석지에 처박아 놓고 유세도 안 하고 선거운동을 거의 안 하고 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해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나는 당대표 사표를 내고 이재명 후보는 검찰 수사에 다 맡겨버리고 자기들이 당권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거 정의에 반한다. 그러니까 도로 다시 더불어 친문당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야당도 제대로 못한다. 이게 완전히. 그게 컸군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이재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 송영길의 정치 인생이 부정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싸운 거죠. 대의를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네요. 근데 결정을 지금 내리시고. 결국 그때의 구도가 지금으로 이어지네요. 또 명청 전쟁, 또 친명과 친문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거 거슬러 올라가서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이렇게 된 구도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집에 당에 들어가서 이 친명 명청 전쟁에서 명예 승리를 이끌겠다 이런 뜻도 있는 건가요? 아니 저는 우리 친노 친문 세력이 우리 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모든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끼듯이 주기적으로 순환이 되어줘야 기업이든 조직이든 당이든 이게 계속적으로 활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신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0년을 친노 친문 세력이 민주당을 주도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과 함께 이 친노 친문 세력을 한번 순환시킬 때가 됐다. 순환입니까? 교체입니까? 아니 뭐 일부는 뭐 교체된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한번 물갈이가 돼줘야 이게 새롭게 민주당이 발전할 수 있다 이게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결국 새롭게 친노 친문은 물갈이하고 친명으로 이 얘기네. 네. 주력 물갈이한 표현 아무튼 순환이 다 좀- 얘기해놓고서 가지치기 가지치기. 가지치기 정도로 마무리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깊은 나왔어요. 뜻이 많이 나왔어요. 예. 네. 오늘도 대표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 한번 진짜 뵙고 싶었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었고 오늘 이야기도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사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않으신 분도 있었고 또 지지하신 분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이재명이란 분은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국민 통합을 말씀했습니다. 대통령이면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 야당을 적으로 척결 대상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합리적인 정상적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나를 찍지 않는 국민도 통합하겠다는 게 기본 정상적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송영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대표님과 같이 저희도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가서 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좋은 모습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편한 감사합니다. 일도 인천 한번 감사합니다. 가시죠. 인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